추적하는 사람의 공식적인 제명은 뭔가요? 강도 살인 교사함의 공범. 사건 발생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체포. 이따가 체포를 하더라도 이런다고 고지할 때 안양 환자도 강도살인 공범으로 검거한다고 해야지. 남자 차량이 예상 경로를 앞서가 잠복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 건물로 진입하는 전 실장의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가서 나는 저 위로 갈게. 뭘로 갔는지 모르잖아. 전 실장, 그가 감춰온 진실은 뭘까? 여기서 그를 놓친다면 추적은 몇 배로 어려워집니다. 여기다. 여봐요. 자, 우리 안양에서 그거 보내주세요. 자, 강도 살인혐의로 체포합니다. 내리시라고. 경찰에 붙잡힌 그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입니다. 수함 전시죠? 체포영장입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체포할게요. 안양 환자도 살인 사건에 너를 공범으로 체포한다고. 네 집에서 저 환자소에서 1억 8천원 강천으로 나눴잖아. 예? 분배했잖아 1억 8천. 고지 다 했으니까 조사를 통해서 하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그의 정체가 드러난 건 오래된 한 미제 살인 사건 파일에서였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그녀는 언제나 사장보다 먼저 출근해 사무실을 엽니다. 그날도 그녀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평소보다 일찍 첫 번째 고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듯 방문객은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출근이 늦었던 사장은 10시가 훨씬 넘어서야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장은 잠시 후 맞닥뜨릴 참혹한 광경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처럼 많은 피를 본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피 위로 여직원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 입이 층테이프로 강해져 있는 상태죠. 근데 그게 강해져 있던 게 밑에 내려와 있었어요. 목이 자창이 있었고. 여직원의 목에는 흉기에 의한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뼈까지 손상을 입힐 정도로 깊은 상처는 목의 3분의 2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치명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우측 경동맥, 경정맥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절단이 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가 빠져나가서 몇 초 안에 쓰러졌을 겁니다. 방문객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순간에 잔인한 침입자로 돌변했습니다. 범인들은 금고가 있는 사장실까지 여직원을 끌고 왔습니다. 여직원의 양손을 묶은 케이블 타이와 똑같은 것이 금고 손잡이에도 묶여있는 걸 보면 범인들은 여직원을 금고 손잡이에 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를 열기 위해선 여직원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끝내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 상처가 길기 때문에 뒤에서 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걸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보기엔 현장이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급하게 응급전환 사건 현장에서 전화 때문에 행해진 공격들이 있거든요. 그때 대개 행해지는 것은 일단 수화기를 올려놓습니다. 본능적으로. 불안하니까. 뒤에서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왼팔에 온 힘을 실어 깊게 그은 상처. 어쩌면
그 뒤엔 생각보다 훨씬 잔혹한 범인의 얼굴이 감춰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거의 뭐 처형 방식, 움직이는 상태나 돌발적인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니라 완전히 통제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행해진 공격,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돈을 뺏으려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장의 출근 시간을 앞두고 사무실 안에서 벌어진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현장은 침착하고 여유가 있었던 듯 보입니다. 마치 사장이 평소보다 늦게 출근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사장이 늦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차량이 펑크가 난 것입니다. 제가 직접 타이어를 교체하고 타이어 가게에 들렀다가 10시 50분경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범인들 중 하나가 전날부터 환전소 사장의 차량을 미행했고 사건 당일 아침에 타이어에 구멍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얼마 전 검거된 전 실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안양환전소 사장이 출근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타이어를 미리 펑크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차가 어느 차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범행 전날 안양환전소 사장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체크를 했고 그 차가 어디에 파킹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죠. 전 실장에게 사장의 출근을 지연시키라는 임무를 맡긴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의 집요한 통신 수사 끝에 범행 전후 전 실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휴대전화 번호 5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범행 직후 그들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돈가방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온 범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곧 다시 한 군데로 모여 이동했습니다. 이때 다른 전화 2대가 같이 움직입니다. 오전 11시 27분 모두 5대의 휴대전화가 한 기지국 반경 안으로 모였는데 바로 전 실장 집이었습니다. 그 자리엔 환전소에 침입한 2명의 범인과 전 실장 그리고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미 도피 계획까지 세웠던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5명의 공범들은 환전소 금고에서 훔친 1억 8천여만 원을 범행 당일 전 실장의 집에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 자리엔 범행 당일 공범들을 실어 나른 운반책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운반책 검거에 나섰습니다. 빨리 와. 추적 끝에 운반책이 체포됐습니다. 저기 할수 있지. 혹시는 그 안양 환전소 강도 살인죄로 긴급 재판입니다. 태연이 검거 이유를 묻던 남자. 그가 제일 먼저 형사들에게 던진 질문은 의미심장합니다. 유형은 뭐 집에 와서 들어왔습니까? 누구야? 주세요. 그냥 세상은 주세요. 형. 그는 바로 이 조직 핵심 멤버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최 씨. 그를 움직인 건 친형이자 조직의 리더인 최세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헬멧을 쓰고 환전소로 먼저 들어간 범인은 그들 사이에서 제키로 불리던 김성곤입니다. 뒤따라 김종석이 들어온 후 김성곤과 김종석 둘 중에 누군가가 이곳에서 잔인하게 여직원을 살해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실종된 이들의 행방을 묻기 위해 우리는 올 초 그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자신은 이 조직의 핵심 멤버가 아니며 협박 때문에 끌려다녔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김성곤. 그는 안양 환전소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였냐면요. 그냥 들어가서 문만 열게 해주면 끝이에요. 들어갔는데 쓰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썼어요. 이름, 주민번호, 돈 바꾸기 전에 쓰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제 이름 썼어요. 사람 죽인 놈이 그러면 죽일 것 같았으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킥발사했지 그냥 나오겠습니까?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한 건 자신이 아니라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침입했던 인물. 그러니까 작년에 필리핀에서 검거된 후 교도소에서 자살한 김종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최세용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모든 범죄의 계획과 작전은 최세용이 세운다는 주장입니다. 납치 조직의 일원들은 5인조 일당의 리더 최세용이 그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사람이 최세용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인 저를 어떻게 보복할지 몰라요. 그쪽에 구속이 돼 있으신데도 보복이 두려우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환전소 살인 사건의 그러니까 주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분이 최세용 씨는 맞아요? 네. 최세용은 최세용대로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최세용은 자신은 환전소 살인 사건이 벌어질 때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는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이 종적을 감추고 10여 건의 납치극을 계속해왔습니다. 내가 강도였지만 최소한 내가 지킬 거는 보내지 않고 죽이지 않는 거. 얘도 표정이 없다 그지? 이양이 될까? 누가 거짓말 하는지는 나중에 올라가서 종합적으로 다 모아보면 다 맞아요. 한 건의 살인 사건인지 2명의 실종과 1명의 살인 사건, 안양건 거기에서는 좀 각이 넣습니다. 납치는 했지만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는 최세용. 주범인 최세용은 모든 시나리오를 짰어요.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자기가 지시를 한 다음에 최세용은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관리비를 내면서 그쪽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범행 시간대 알리바이를 형성을 해놓죠. 그것까지도 짜여진 각본입니다. 취재 중 우리는 신원을 밝히기 꺼려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이 5인조 일당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해외 도피 사범들을 추적하는 일을 맡았다는 그는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현지법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김종석도 그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들이 그 틀에 짜여진 각본이에요. 누구 하나가 구속이 되면은 없는 죄를 아웃사이드에서 죄를 만들어서 현지법 위반으로 더 크게 만들고 계속 그 교도소에 있도록 한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 김정은이 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한국을 안 오겠다. 아예 한국에 송환되느니 해버리겠다. 걔들이 그런 생각인데 김종석이 했잖아, 그죠? 현재 발생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조약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 나라에서 형기를 마쳤거나 일정 기간의 형기를 마친 다음에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검찰, 법무부, 외교부, 그쪽 외교부, 검찰, 법무부, 그 다음에 경찰로 갈 이 기간만 수개월이 돼요. 우리는 태국 사법당국의 최세용의 국내 송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นายเซยงชอยนะครับข้อหาจะมีอะไรบ้างครับไม่ได้วิจัยว่า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หรือไม่อยู่แล้วไหมครับตามกฎหมายไทยคือจะพิจารณาว่าจะส่งให้หรือไม่ให้เท่านั้นเองครับคดีที่เกี่ยวกับส่งผู้ไร้ข้ามแดนนั้นต้องใช้เวลาประมาณกี่เดือนบอกไม่ได้ขอขยายอะไรต่างๆได้มันก็จะนานนะครับถ้าศาลตัดสินว่าต้องส่งกลับแล้วจะส่งเป็นไหนครับจริงๆแล้วเนี่ยจะต้องจำคุก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รบก่อนถึงจะส่งได้8 ปี19 เดือนพยานหลักฐานก็ให้ไปสอบสวนก็ลำบากครอบครัวเหยื่อมันต้องแล้วแต่ทางการเกาหลีจะยื่นขอต่อศาลนะครับ